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임을 주장하지만 특검은 그 실상에 권력 독점과 유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하는 등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피와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 국민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 동안 여러 차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류 봉투 2장을 들고 넥타이 없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들과 상의하는가 하면 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라며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앞두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군데군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피식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쏟아내는가 하면 특검이 집행한 예산액을 빗대 500억을 토해내라고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이 객관적 상식과 기본적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이자 소설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는 조작과 왜곡이었다며 우리나라를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같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시켜줘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헌정 질서를 살리기 위한 비상벨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책상을 내려치는 등 격양된 손짓을 섞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나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부하들을 향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계엄 목적과 계획성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에 걸친 초유의 결심 공판을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개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합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통치의 영역이라는 변호인단과 분명한 사법심판의 대상이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국회 난입과 봉쇄, 중요 정치인 체포 등 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했고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집행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이 집권 1년 차부터 치밀히 준비된 것으로 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편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 모두 중형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만든 인물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반을 통제했고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특검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내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한 뒤 주동자 2명은 대통령이 되고 참여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걸 알고 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독재 권력을 장기간 공유하기 위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범행 기획자나 설계자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실행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충성하며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계 가운데 최고수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늦은 밤까지 6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까지 4가지 종류의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윤리위는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IP 2개를 사용했고 한 전 대표 본인이 가족 게시글 작성을 인정한 점, 또 대표 시절 관련 당무감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 확산을 방치하고 도리어 윤리위를 공격했다며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고. 다만 한 전 대표 본인이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윤리위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당 차원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가족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을 하고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결국 언론에 계속 보도되게 만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결과가 알려진 뒤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며 동특위 직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오랜 기간 고생한 당원 여러분께 모든 공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한 전 대표 측이 그간 당무감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경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과거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의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만간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뒤 강선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끝내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제공 없이는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에 앞서 신청해뒀던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통신사의 기록 보관 기간이 보통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1억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2년 당시 강 의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경찰로선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김 시의원이 힘들어해 3시간 반가량만 조사하고 필요한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당시 제출한 자술서에서 2022년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의 강선우 의원 소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를 맞아 출근길 시민들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혼잡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노사는 오후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출근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출근길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파업 이틀째 버스 정류장은 오가는 시내버스 없이 한산해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64개의 버스회사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천여 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했습니다. 시내버스 대신 지하철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어제 저녁 주요 역사는 평소 퇴근길보다 10%, 많게는 30% 넘게 이용객으로 붐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업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하철 하루 172차례 운행 횟수를 늘리고 새벽 2시까지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버스를 대폭 증차하고 마을버스를 증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얼마나 장기화할지 걱정인데 오후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모이기로 했다고요? 네, 임금 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노사가 오후 3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 조정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그동안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이 판례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임금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제 협상에서 버스조합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10.3%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겠다며 3%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으로 치달았습니다. 만약 재개된 협상에서 타협점이 도출되면 노조가 파업을 멈출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과 비상수송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사 모두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구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시 천천동에 있는 1월 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져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A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제 오전 9시 20분쯤 충북 청주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대전 모 신협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날 경우 증원 인원은 지역의사제 선발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정심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추계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31년까지 적용하고 2029년에 다음 추계를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8,000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자체 조사 결과 2035년에 최대 13,967명, 2040년엔 17,967명까지 의사가 넘칠 수 있다며 이를 의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계위는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의협이 분석에 활용한 의사 노동량 환산 기준은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공신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1942년에 발생한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 이어 2달여 만의 만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열린 이번 회담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점은 잘 관리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90분 가까이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 등 모두 180여 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에 대해 유해 발굴과 DNA 감식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朝鮮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와 안보,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한일 교류 협력의 역사가 담긴 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의 환율 잡기 총력전에도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관세청까지 환율 방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환율을 틈타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는 수출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갑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둔 한 복합 운송업체는 해외 거래처에서 130억 원어치 달러 운송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했다가 외환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 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차이는 2,900억 달러, 427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 중 최대치입니다. 이에 관세청이 고환율을 틈타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는 수출 기업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나섭니다.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끈끈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로 전환해서 이와 함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무역 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막거나 수출입 가격을 허위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부당 유출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또 환율 안정화 때까지 단속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외환 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대부분인 97%에서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 경제로 흘러들어오는 외화의 절반 가까이가 무역 대금인 만큼 관세청은 불법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지난해 12월과 연간 고용 동향을 함께 발표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청년층 취업자가 17만 명 넘게 감소할 정도로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연간 청년층 고용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엽니다.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 추세가 지난달까지 이어졌는지, 제2금융권 풍선 효과가 감소했는지 등을 점검한 뒤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새해 들어 가계대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철저한 관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통합된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0시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전에 반드시 터미널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식물 루바루 성분을 내세운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반 식품 대부분은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루바루 뿌리에서 추출하는 기능성 성분이 거의 없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판매되는 루바부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제외한 일반 제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갱년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기능 성분인 라포티신은 루바부의 뿌리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루바부 전체, 잎과 줄기를 포함한 그냥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뿌리에 있는 라폰티신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추출에 비용이 많이 들자 업체들은 루바부 뿌리가 아닌 식물 전체를 추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제품에는 라폰티신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 수준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기준인 2.52mg의 약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 광고는 달랐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같은 그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광고는 그 제품의 효능 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부당 광고 삭제와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루바브 일반 식품에 대한 추가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넣은 정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된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원료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9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돼 전체 피해자가 5,971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4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의결하고 41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현재까지 유족 조의금과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등으로 2,0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흉기로 중학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과 중학생은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장품 매장 안으로 50대 남성 A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엔 흉기를 쥐고 있습니다. 흉기를 든 채 화장품 매장 주인과 대화를 나누던 A씨는 흉기를 계산대에 내려놓고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중학생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흉기를 다시 집어든 A씨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휘두르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듯한 학생은 뒷걸음질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돌연 A씨가 흉기를 바닥에 떨굽니다. 화장품 매장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특수형법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선생님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으며. 흉기 소동은 다행히 위협으로 끝나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더라고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저도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A씨와 피해 학생은 처음 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범행 당일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공무원이 가판대를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전달하자 이에 반발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80대 상인이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아차산역 인근 거리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구청 공무원이 가판대를 철거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80대 상인이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한 25cm 정도 되는 칼을 갖고 돌진하니까 저희 4명 다 쫓아다녔어요. A씨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장난감이나 음료를 파는 가판대를 운영해왔는데 무단으로 시설물을 확장해 지난 12월 초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철거를 통보했지만 A씨는 욕설하는 등 협조하지 않다가 결국 흉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분 만에 A씨를 체포했는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까만 연기가 솟구치고 멀리서는 소방차 사이렌이 들립니다. 불에 탄 매트리스는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경기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 10분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물레동에서는 간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외벽이 그을렸는데 소방은 전기 계량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수 등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약품 폐기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북 안동의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오후 학부모 배모 씨와 배 씨의 딸, 또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배 씨는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부터 기간제 교사와 짜고 한밤중 몰래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려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를 통해 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배 씨는 지난해 7월 다시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 오전 강요와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을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보름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이란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망자 집계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넘게 희생됐다는 추정치까지 보도됐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을 일제히 규탄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 정부를 편들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가방에 담긴 시신이 거리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가족을 확인하고서 통곡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듯 화면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큰 시장이 까맣게 불탄 영상을 AP통신에 제공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테러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선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사망자가 12,000명 이상이라는 추정치까지 보도됐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이 매체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시로 발포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이란 인권단체나 외신들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테러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란 대사를 불러 폭력적 시위 진압에 항의했습니다. Wenn sich ein Regime nur noch mit Gewalt an der Macht halten kann, dann ist es faktisch am Ende.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반정부 시위를 외세의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이란 정부를 거들었습니다. 我们一贯反对干涉别国内政，反对在国际关系中使用或威胁使用武力。 이란 정부가 통신 차단을 완화하면서 국제 전화는 닷새 만에 간헐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해외 언론의 취재가 제한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된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의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정학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미국과 덴마크 중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닐센 총리는 한 가지 모두에게 확실한 건 그린란드는 미국의 소유물이 되길 원치 않고 미국의 지배를 받기 원치 않으며 미국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통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가 열려 인공지능, AI가 운영하는 미래형 마트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실시간 가격, 광고, 재고 관리는 물론 무인 결제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트 운영의 주역이 사람이 아니라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아마존 등 네로라 하는 유통기업들이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유통 박람회에 모여 AI가 운영하는 마트를 선보였습니다. 리테일 산업의 CES라 불리는 NRF에서 마트는 더 이상 사람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AI가 운영하는 똑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객이 키오스크 앞에 서자 AI가 피부를 분석해 화장품을 추천하고 추천 상품의 가격표가 바로 깜빡이며 위치를 알려줍니다. 직원이 안내하지 않아도 AI가 손님을 매대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매장 안에서 직원이 태블릿을 들면 AI가 최단 동선으로 물건을 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초보 직원도 베테랑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에서 20% 정도의 가격이 바뀌어요. 20% 정도면 6,000개의 프라이스를 갈아야 됩니다. 저는 AI의 기술 자체로 보면 거의 100% 된다고 봐요. 10명 정도의 인력비가 주는 거죠. 카트도 광고판이 되는 등 마트 안의 광고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엔 광고 요금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선반 자체가 광고판이 됩니다. 광고를 본 사람이 물건을 들었는지 샀는지까지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냉난방도 AI가 관리합니다. 매장 상황에 맞춰 전기를 조절해 에너지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가격을 자동으로 낮춰 음식물 쓰레기까지 줄입니다. 이번 NRF엔 세계 100여 개국 5,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 AI와 매장을 결합한 기술을 선보이며 똑똑한 매장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AI가 이제 단순 편의성을 넘어 고객 관리와 매장의 매출,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 인간과 AI의 일자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구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양은 물론 맛까지 고려한 식품 개발에 국내 업체들이 나서면서 K-펫푸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빛의 파동을 이용해 반려동물이 먹을 음식의 영양소를 분석합니다. 반려동물이 씹었을 때 얼마나 잘 부서지는지도 파악해 씹는 맛에 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식품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사료가 아니라 맛과 영양도 고려한 반려동물용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의 사료가 대부분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식품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250여 가지의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식습관과 한국적인 환경에 맞는 펫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19만 4천 원, 이 가운데 절반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R&D나 기타 수출 지원 같은 것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로 단순한 사료 산업이 아닌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K-펫푸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우리나라 자연과학 연구 환경을 바꿀 대규모 민간 투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한 교육기업이 서울대학교에 1,000억 원대의 연구기금을 기부하면서 필즈상과 노벨상 인재 양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없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역시 지난 2022년 서울대 수리과학부 허준희 교수의 수상이 처음입니다. 국내 자연과학의 저변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교육기업이 자연과학의 미래를 향한 파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서울대에 1,000억 원의 연구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장 기본은 공학 이전에 자연과학입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돈 만드는 연구,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양측은 협약식을 열고 필즈상과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연구비 지원과 연구공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쫓기기보다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대는 이를 계기로 수학과 물리, 화학과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 전반의 연구 기반을 끌어올리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연구자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척박한 국내 자연과학 연구 환경에 마중물이 돼 필즈상과 노벨상의 결실을 맺는 토양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징계 시효 관련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김병기는 비트장 나가라! 징계 시효가 3년이란 부분 좀 말씀하셨을까요? 사퇴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다 나오세요. 사퇴하지 마세요. 김병기 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진 하나 찍을까? 예. 의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원래 먼저 하시면 난 좀 길어야 되는데. 아니 먼저 길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말씀 듣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의 달인이십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가 지금까지의 험악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공천 뇌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될 과제는 바로 내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저는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엔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내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눈이 쌓인 곳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북부 등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의 기온이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구도 영하 4.1도 등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전이 5도, 서울 2도, 창원 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심한 추위가 없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